트럭이나 모는 주제에 남의 집안을 캐고 다녀? 붉은 와인이 제 얼굴을 덮쳤습니다. 예비 사돈이라는 여자가 방금 저한테 와인을 끼얹은 겁니다. 트럭 운전사 주제에 어디서 행패냐고 소리를 지르면서요. 딸의 상견례 자리에서 저는 고물시계를 찬 가난한 노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낡은 점퍼 안주머니에 든 전화기 하나로 수천억 원이 움직인다는 사실을요. 저는 얼굴에서 와인이 뚝뚝 떨어지는 채로 천천히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동석입니다. 올해 68살이 됐어요. 국내 최대 물류기업 대강로지스의 창업주이자 회장이죠. 하지만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10중 8구 그 사실을 모릅니다. 새벽마다 낡은 트럭을 몰고 물류센터를 누비는 제 모습을 보면 누구나 은퇴한 택배 기사쯤으로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좋습니다. 회장이라는 타이틀이 붙는 순간 사람들이 달라지니까요. 진짜 모습을 감추고 가짜 웃음을 보여주죠. 저는 그런 게 싫었습니다. 트럭 한 대로 시작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인데 어찌 현장을 잊겠습니까?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을 맞춰둔 적이 없는데 40년 넘게 몸에 박힌 습관이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해가 뜨려면 한참 멀었어요. 200평짜리 대저택 전체가 고요한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 넓은 집에 저 혼자 덩그러니 있으니 적막함이 온몸을 짓눌렀어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시간에 아내가 부엌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말입니다. 맨발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차가웠어요. 발끝부터 한기가 올라왔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거실 한쪽에 마련해둔 작은 제단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영정사진 속에서 아내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3년 전 폐암으로 떠난 제 평생 반려자였습니다.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뻐근하게 저려왔어요. 냉장고에서 생수병을 꺼내 작은 유리잔에 따랐습니다. 영정 앞에 물 한 잔을 올리고 두 손을 공손히 모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무릎이 좀 시리네요. 당신 없는 새벽은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익숙해지질 않아. 입 밖으로 나온 말이 텅 빈 거실에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괜찮았어요. 이렇게라도 말을 걸어야 하루를 시작할 힘이 났으니까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가정부 박 여사가 전날 밤 정성껏 차려둔 조찬이 냉장고 안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전복죽에 각종 나물 반찬까지 어느 호텔 뷔페에 부럽지 않은 상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가지 않았어요. 대신 냉장고 맨 구석칸에서 묵은지 통을 꺼냈습니다. 갈색으로 푹 삭은 김치였죠. 전기밥솥에서 찬밥 한 공기를 퍼담고 찬물을 부었습니다. 묵은지를 송송 썰어 넣고 숟가락으로 밥을 말았어요. 후루룩 소리를 내며 찬밥을 입에 넣는 순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40년 전 트럭 한 대 굴리던 시절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아내가 새벽마다 싸주던 도시락이 바로 이 찬밥과 김치였습니다. 그땐 배가 고파서 먹었고 지금은 그리워서 먹습니다. 맛은 똑같은데 옆자리가 비어 있으니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전혀 달랐어요. 식사를 마치고 2층 드레스룸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이태리제 맞춤 정장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어요. 수천만 원짜리 옷들이었지만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석에 놓인 낡은 서랍장을 열었어요. 15년은 좋게 된 회색 등산 점퍼가 접혀 있었습니다. 소매 끝 실밥이 풀어지고 지퍼 이빨도 몇 개 빠져 있었지만 버릴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남대문 시장에서 5,000원 깎아서 사준 옷이거든요.
점퍼를 꺼내 입으니 쿰쿰한 옷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안에 아내의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영락없는 동네 노인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원하는 모습이었죠. 1층 차고로 내려갔습니다. 외제 승용차 5대가 번쩍번쩍 광을 내며 줄지어 서 있었어요. 벤츠, 마이바흐, 포르쉐 전부 억 단위를 호가하는 차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향한 건 맨 구석에 처박혀 있는 15년 된 1톤 트럭이었어요. 흰색 페인트가 여기저기 벗겨지고 범퍼에는 녹까지 슬어 있었습니다. 운전석 문을 열고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자 덜덜덜하고 온 차체가 떨렸어요. 매연 냄새가 환풍구로 새어 들어왔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 트럭이 저의 시작이었거든요. 40살에 처음 뽑았던 트럭과 같은 모델이에요. 그때 이 트럭 한 대로 김포공항 화물을 나르기 시작해서 지금의 대강로지스를 읽었습니다. 물류센터에 도착한 건 새벽 5시 반쯤이었습니다. 센터 입구에 젊은 경비원이 한 명 서 있었어요. 26쯤 되어 보이는 신입이었습니다. 제가 트럭을 몰고 들어서려 하자 그가 손을 번쩍 들어 막아섰어요. 어르신, 납품 차량은 뒤쪽 하역장으로 돌아가셔야 해요. 여기는 직원 전용 출입구입니다. 경비원의 목소리가 딱딱했습니다. 제 행색을 보니 그럴만도 했어요. 녹슨 트럭에 달아빠진 점퍼 차림이니 누가 봐도 영락없는 납품 기사였죠.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났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 고맙네, 젊은이. 고개를 끄덕이고 순순히 트럭을 돌렸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대접받을 때 마음이 편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하며 아부하는 임원들 사이에 있으면 숨이 막히거든요. 물류창고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소음이 귀를 채웠습니다. 지게차가 윙윙거리며 돌아가는 소리, 컨베이어 벨트가 덜커덩거리는 소리, 작업자들이 고함치는 소리가 한데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이 소리가 좋았습니다. 돈이 굴러가는 소리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소리였으니까요. 창고 안쪽 벽목 구간에서 팔레트가 엉켜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직원 서너시 끙끙대며 손으로 밀어보려 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근처에 세워둔 빈 지게차로 다가갔습니다. 운전석에 올라타 레버를 당기자 기계가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포크를 팔레트 밑으로 밀어넣고 살짝 들어 올려 옆으로 빼냈습니다. 40년 전 몸에 익힌 감각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야, 저 할아버지 운전 솜씨 봐. 프로 아냐? 뒤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경 쓰지 않고 팔레트를 계속 옮겼어요. 5분쯤 지나자 막혀있던 라인이 뚫렸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기분은 상쾌했어요. 이래서 현장을 못 떠나는 겁니다. 점심때가 되자 직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줄을 서서 돼지국밥 한 그릇을 받아들고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옆 테이블에서 26쯤 되어 보이는 젊은 직원 둘이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장님 진짜 꼬장꼬장하시대. 회의 때 임원들 쪼는 거 보면 무섭다더라. 그 말에 국밥 국물이 코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헛기침을 하며 김치를 한 젓가락 집었어요. 그래도 나쁜 말만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명절 때 떡값은 두둑하게 준다며 복지는 좋대. 다행이었습니다. 적어도 뒤에서 욕먹을 짓은 안 하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창고 뒤편 벤치에 앉아 담배 한 대를 피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비서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해외 바이어가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즉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작업복 차림 그대로 트럭을 몰아 본사 건물로 향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트럭을 세우고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품 수트를 빳빳하게 차려입은 임원들 사이에서 저 혼자 흙 묻은 안전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가장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또렷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외국인 바이어 넷이 일제히 제게 시선을 쏟았습니다.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어요. 통역사가 뭔가 설명하려는데 제가 먼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계약서를 집어들고 서명란에 옥새를 찍었어요. 제 손에 아까 작업하며 묻은 흙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바이어 측 대표가 그걸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 손의 흙이 우리 회사의 신용 보증수표요. 통역사가 제 말을 영어로 전하자 바이어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곧이어 회의실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4천억 원짜리 계약이 성사되는 순간이었어요. 퇴근 무렵 집에 돌아왔을 때 대문 앞에 낯익은 차가 서 있었습니다. 딸 수진이의 차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수진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손에 붕어빵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아빠, 회사에서 오는 길에 샀어. 아빠 좋아하잖아. 수진이의 얼굴에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32살 외동딸이에요. 대강로지스 전략기획팀 팀장으로 일하고 있죠. 물론 다른 직원들은 수진이가 회장 딸인 줄 모릅니다.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해뒀거든요. 실력으로 인정받게 하고 싶었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붕어빵을 먹었습니다. 수진이가 습관처럼 꼬리 부분을 떼어 제게 건넸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아빠는 꼬리가 바삭해서 좋다며 언제나 양보했죠. 그 작은 손길이 가슴을 따뜻하게 적셨습니다. 붕어빵을 반쯤 먹었을 때 수진이가 뜬금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 있어. 붕어빵 팥1금이 뜨겁게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알고는 있었습니다. 요즘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것쯤은요. 하지만 막상 결혼이라는 단어를 직접 들으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수진이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35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모습, 번지르르한 미소까지 흠잡을 데 없는 외모였습니다.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한다고 했어요. 이름은 박민성이라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뱃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본능적인 거부감이랄까요? 40년 넘게 사람을 상대하며 사업을 해온 감이었습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찜찜함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이름이 뭐라고 했지? 박민성이요. 강남에서 성형외과 원장으로 있어. 수진이의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딸의 얼굴을 보니 차마 불안감을 내비칠 수가 없었어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결혼 준비는 그 사람한테 다 맡겼어. 알아서 잘하겠대.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결혼 준비를 상대방에게 전부 맡긴다고요.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너무 바빠서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수진이가 돌아간 후 저는 다시 아내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초승달이 떠 있었어요. 여보, 수진이가 너무 바빠서 사람 볼 눈이 흐려진 건 아닐까? 당신이 남긴 유언 있잖아. 돈 말고 사람 냄새 나는 놈한테 보내라고 했잖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대답 없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어요. 다음 날 아침 비서실장을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서랍에서 10년도 더 된 이지 피처폰을 꺼냈어요. 도청이 불가능한 비화기였습니다. 그걸 비서실장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예비 사돈되는 사람들, 먼지 한 톨까지 다 털어와. 보안은 철저히 유지하고. 비서실장의 눈이 커졌지만 군말 없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딸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책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비서실장에게 뒷조사를 맡긴 후로 저는 평소처럼 새벽마다 물류센터를 돌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딸 수진이가 보여준 그 남자의 번지르르한 미소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40년 넘게 사람을 상대하며 사업을 해온 감이 틀린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발 이번만큼은 제 감이 틀리기를 바랐어요. 내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이었으면 했습니다. 그날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집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저를 보좌해온 사람인데 평소에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비서실장이 봉투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봉투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안에 뭐가 들었길래 저렇게 두툼한 걸까요? 열어보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죠.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에는 최미자라는 여자의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예비 사돈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62살 강남에서 로열 갤러리라는 화랑을 운영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사진 속 그녀는 화려한 보라색 정장을 입고 우아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굵은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목에는 번쩍이는 금시계가 채워져 있었어요. 명문대 미술학과 출신의 유명 갤러리 관장이라니 겉보기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을 넘기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빨간 줄이 여기저기 그어진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학력 위조 의혹이라는 글자가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졸업 증명서를 대조해 보니 학번과 기록이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아래로는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이어졌어요. 갤러리 법인 카드로 개인 명품 쇼핑 3억 원어치, 직원 임금 3개월치 체불, 거래처 대금 6개월 연체.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속이 뒤틀렸습니다. 예비 사위 박민성의 자료는 더 심각했어요. 강남 성형외과 개원 비용 20억 전액 은행 대출, 의료사고, 무마 합의금 3억, 간호사들에게 상습 폭언 및 갑질, 익명 의료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제보 글들의 캡처본이 빼곡했습니다. 한 간호사가 쓴 글이 특히 눈에 박혔어요. 박 원장한테 커피가 미지근하다고 얼굴에 뿌림 당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요. 다른 환자들 보는 앞에서요. 너무 창피해서 그 길로 퇴사했습니다. 읽는 것만으로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런 인간이 내 딸의 남편이 된다고요.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마지막 장에 있었습니다. 최미자가 누군가와 통화한 내용을 녹취한 요약본이었어요. 상대방은 사채업자로 추정됐습니다. 통화 일시는 지난주 화요일 밤 11시. 저는 그 내용을 또박또박 읽어내려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곧 물류 재벌집 외동딸이 우리 민성이랑 결혼해요. 그 애가 완전히 콩깍지가 씌어서 눈에 뭐가 보이지를 않아요. 결혼하고 나면 시어머니 말이라면 뭐든 들을 거예요. 빚 갚는 줄도 모르고 사인할 거라고요. 서류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조용한 집무실에 울렸어요.
분노가 가슴 밑바닥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내 딸을 빚 갚는 도구로 쓰겠다고요. 감히 누구 딸을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금니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 순간 수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저녁에 붕어빵 꼬리를 떼어주며 행복하게 웃던 모습이요. 아빠, 그 사람 진짜 착해. 나 믿어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류를 구기려던 손이 멈췄어요. 화를 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딸한테 달려가서 이 서류를 보여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귀가 닫히는 법이니까요. 직접 눈으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먼저 확인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옷장에서 가장 낡은 등산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색이 바랜 카키색 바지에 주머니가 여러 개 달린 조끼를 걸쳤어요. 모자까지 눌렀으니 거울 속 제 모습은 영락없는 동네 경로당 노인이었습니다. 강동석, 오늘은 탐정 노릇 좀 해야겠구나. 혼잣말을 하며 낡은 트럭 대신 지하철을 탔습니다. 트럭을 몰고 가면 혹시 누가 알아볼까 봐서였어요. 최미자가 운영한다는 로열 갤러리는 강남역 근처 고급 빌딩 1층에 있었습니다. 건물 외관부터 번지르르 했어요. 대리석으로 마감한 로비에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갤러리 통유리창 너머로 커다란 유화 작품들이 보였어요. 언뜻 보기에도 억 단위는 하겠다 싶은 그림들이었습니다. 입구에 다가서자 26쯤 되어 보이는 여직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등산복에 다른 운동화 차림을 보더니 그녀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어요. 어르신, 여기는 무료 전시관 아니에요. 커피숍은 2층이고요. 나가주시겠어요? 문전박대였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당하니 기분이 묘했어요. 내가 지금 저 그림들 전부 사고도 남을 돈이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순순히 물러났어요. 건물 옆 골목에 있는 작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으니 갤러리 안이 훤히 들여다 보였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켜놓고 2시간쯤 지켜보았습니다. 그 사이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최미자가 아까 저를 내쫓았던 그 여직원을 사무실로 불러들이더니 문을 닫았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그녀가 뭔가 소리를 버럭 지르는 게 보였어요. 얼굴이 불그락 변하더니 갑자기 여직원의 정강이를 세게 걷어찼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비틀거리며 다리를 부여잡았어요. 아파서 쪼그리고 앉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최미자는 그런 직원을 내려다보며 손가락질을 해대고 있었어요.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커피잔을 드는 손이 떨렸어요. 저런 인간이 내 딸의 시어머니가 된다고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더 봐야 했어요. 오후 4시쯤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갤러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박민성이었어요. 수진이가 보여준 사진 속 그 남자였습니다. 하얀 셔츠에 금태 안경,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겉보기엔 젊고 성공한 의사였지만 제 눈에는 기름기가 좔좔 흐르는 미꾸라지처럼 보였어요. 박민성이 갤러리 안으로 들어가자 최미자가 화난 얼굴로 달려나왔습니다. 아까 직원한테 보여준 흉악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아들 뺨을 어루만지며 애지중지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박민성이 고개를 숙이며 손을 내밀었어요. 최미자가 핸드백에서 카드 같은 걸 꺼내 아들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35 먹은 성인 남자가 엄마한테 용돈을 타가는 꼴이었죠. 잠시 후 박민성이 갤러리를 나와 건물 공용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그 뒤를 따랐어요.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빈칸에 숨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68 먹은 노인이 화장실 칸에 숨어서 도청이라니. 스스로 생각해도 웃기는 꼴이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곧이어 박민성이 들어왔습니다. 그가 세면대 앞에 서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형. 나 민성이. 그 여자 말이야, 수진이. 솔직히 얼굴은 그저 그런데 몸매는 괜찮아. 근데 일에 미쳐서 눈치가 없어. 대충 결혼하고 병원비 갚으면 이혼하든가 해야지. 장인어른? 모트럭 몬다며? 촌스러운 노인네 비위 맞추기 힘들겠네. 화장실 칸 문고리를 부서져라 움켜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어요. 턱 근육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뒷목이 뻣뻣하게 굳어오면서 눈앞이 순간적으로 붉어지는 것 같았어요. 혈압이 치솟는 게 느껴졌습니다. 관자놀이가 지끈거렸어요. 당장 문을 박차고 나가서 그놈의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여기서 들키면 안 됐거든요. 박민성이 휘파람을 불며 나간 후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 딸이 저런 쓰레기한테 속고 있다니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저녁 아빠랑 같이 먹자. 삼겹살 구워줄게. 아, 아빠. 미안해. 오늘 민성 씨랑 웨딩드레스 보러 가기로 했어. 다음에 꼭 먹자. 전화가 끊어진 후 한동안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지하철이 어두운 터널을 달리고 있었어요. 그 어둠이 제 마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의 영정 앞에 앉아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번 주말 상견례에서 직접 판을 짜기로요. 다음 날 아침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우리 계열사 호텔 중식당으로 잡아. 예약은 내 이름 말고 가명으로 하고 직원들한테 단단히 일러둬. 내가 누군지 절대 티내지 말라고. 비서실장이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어요. 강동석, 이번엔 연기 좀 해야겠다. 아주 돈 없고 지질이 궁상맞은 시골 늙은이로 말이야.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어요. 보호였습니다. 아내가 남긴 유언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영정 사진 속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수진이 눈을 뜨게 해줘야 해. 그래야 저 못된 것들한테 안 당하잖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우리 딸 지켜줄게. 창밖으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상견례 당일이 밝았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지만 평소와는 기분이 달랐어요. 오늘은 전쟁터에 나가는 날이었거든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사방이 어두웠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되면서도 묘하게 비장한 기분이 들었어요. 거실로 내려가 아내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물 한 잔을 올리고 두 손을 공손히 모았어요. 여보, 오늘이야. 당신이 남긴 유언 꼭 지킬게. 우리 수진이한테 사람 냄새 나는 사람 만나게 해줄게. 저 못된 것들 본색 다 까발려줄 거야. 영정 속 아내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당신이 지켜보고 있으니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층 드레스룸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준비가 필요했어요. 줄지어 걸린 이태리제 맞춤 정장들을 지나쳤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옷들이었지만 오늘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대신 방 구석에 놓인 낡은 서랍장 앞에 섰습니다. 맨 아래 칸을 열자 쿰쿰한 냄새가 올라왔어요.
서랍 안에는 30년 전 아내가 남대문 시장에서 사준 회색 점퍼가 접혀 있었습니다. 소매 끝 실밥이 풀어지고 깃부분은 색이 발해 있었어요. 지퍼 이빨도 몇 개 빠져서 끝까지 올리면 걸리적거렸죠. 하지만 저한테는 그 어떤 명품보다 귀한 옷이었습니다. 점퍼를 꺼내 코에 가져다 댔습니다. 오래된 옷장 냄새 사이로 희미하게 아내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 아내가 옆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점퍼를 입고 나서 금고 앞으로 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자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금고 안에는 현금 다발과 중요 서류들이 가득했지만 제가 찾는 건 맨 안쪽 서랍에 있었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뚜껑을 열자 손목시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꺼내 들고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본체는 스위스 장인이 만든 파텍 필립 한정판이었어요. 전 세계에 단 3개만 존재하는 수십억 원짜리 시계였죠. 그런데 시계줄이 문제였습니다. 원래 달려있던 악어 가죽줄은 어디 가고 너덜너덜한 싸구려 인조 가죽줄이 달려 있었거든요. 군데군데 갈라지고 색도 바래서 영락없는 고물 시계처럼 보였습니다. 25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시계줄이 끊어져 있더라고요. 아내한테 물었더니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보, 시계줄이 밥 먹여줘? 줄이 끊어졌길래 남대문 시장에서 5,000원 주고 새로 갈아왔어. 튼튼하고 좋네. 그때는 황당했습니다. 수십억짜리 시계에 5,000원짜리 줄이라니요. 하지만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아내는 그 시계가 얼마짜린지 전혀 몰랐거든요. 저도 일부러 말하지 않았고요. 아내는 평생 돈 자랑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내 앞에서는 부자티를 내지 않았어요. 시계를 손목에 찼습니다. 너덜너덜한 줄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어요. 이 시계가 오늘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속물들의 눈에는 이게 그냥 고물로 보이겠죠. 그게 바로 제가 원하는 거였습니다. 아내가 달아준 이 5,000원짜리 줄이 수십억짜리 본체보다 제게는 더 값진 거였어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니까요. 오늘 그걸 제대로 보여줄 겁니다. 옷을 다 갖춰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색바랜 점퍼에 낡은 면바지, 10년은 신은 것 같은 등산화, 그리고 손목에는 너덜너덜한 시계. 거울 속 제 모습은 영락없는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한 노인이었어요. 완벽했습니다. 아침 8시쯤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오늘 상견례 12시지? 내가 차 보낼까? 아니면 같이 갈까? 아니다. 아빠 혼자 갈게. 너는 먼저 가 있어. 아빠, 근데 옷은 좀 차려입고 오는 거지? 그래도 상견례인데. 수진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라. 사람이 명품이면 껍데기는 상관없다. 전화를 끊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기사도 수행비서도 다 물렸어요. 오늘은 혼자 가야 했습니다. 대문 앞 경비원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차 준비할까요? 아니야, 오늘은 걸어갈 거야. 신경 쓰지 마. 동네 골목길을 걸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 이 길을 걸을 일이 없었어요. 차를 타고 지나가기만 했지 발로 걸어본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골목 어기 세탁소 앞을 지나는데 주인 할머니가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회장님 아니세요? 오늘도 등산 가시나 봐요? 아니요, 오늘은 전쟁터 갑니다. 할머니가 무슨 소린가 싶은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회색 철제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렸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옆에 장바구니를 든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분이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세요? 강남 쪽이요. 아이고, 강남까지 버스 타고 가시게? 멀 텐데. 괜찮습니다. 시간 많아요.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앞 사람들을 따라 올라탔어요.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찍었는데 삐소리와 함께 잔액이 부족합니다라는 음성이 울렸습니다. 순간 당황했어요. 평소에 대중교통을 타지 않으니 카드 잔액을 확인할 생각을 못했거든요. 뒤에 사람들이 줄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호주머니를 뒤적거려 꼬깃꼬깃 접힌 1,000원짜리 지폐 2장을 찾아냈습니다. 요금통에 넣고 거스름돈을 받았어요. 동전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손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감촉이었어요. 맨 뒷좌석 경로석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장바구니를 든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버스가 덜컹거리며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익숙한 거리였지만 버스 창문을 통해 보니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에어컨 빵빵한 승용차 뒷좌석에서 서류만 들여다보며 지나가던 길이었거든요. 이렇게 천천히 구경하며 가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차창 너머로 대강로지스 로고가 붙은 물류 트럭 한 대가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저 트럭 한 대로 시작해서 지금은 전국에 1,500대가 넘는 트럭을 굴리고 있죠.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뒷좌석에서 대학생처럼 보이는 젊은이 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야, 요즘 30평 아파트 없으면 결혼 꿈도 꾸지 말래. 진짜? 그럼 나 평생 혼자 살아야 되나? 씁쓸한 대화였습니다. 언제부터 결혼이 지평수로 결정되는 세상이 됐을까요? 저도 처음 결혼할 때는 단칸방이 전부였어요. 그래도 아내는 불평 한마디 없이 저를 믿어줬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1시간 정도 지나 강남역 근처에서 내렸습니다. 상견례 장소인 호텔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니 거리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양복 입은 직장인들 사이를 지나 걸었어요. 호텔 건물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대강그룹 계열사에서 운영하는 특급 호텔이었죠. 물론 제 회사 소속이지만 오늘은 그런 티를 내면 안 됐어요. 호텔 회전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거대한 유리문 너머로 화려한 로비가 보였어요. 대리석 바닥에 크리스탈 샹들리에 곳곳에 놓인 생화 장식까지 제가 알고 있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서 있던 신입 보안 요원이 저를 막아섰어요. 26쯤 되어 보이는 젊은 친구였습니다. 어르신, 죄송한데요. 화장실은 저쪽 상가 이용해 주시겠어요? 여기는 투숙객 전용입니다.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내 호텔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다니요. 하지만 화를 낼 수 없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원한 그림이었으니까요. 고개를 숙이며 굽신거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니 그게요. 내 딸이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서요. 상견례 때문에요. 상견례요? 잠시만요. 보안 요원이 무전기로 뭔가 확인하려는 순간 로비 안쪽에서 총지배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저를 발견한 그의 얼굴이 순간 사색이 됐어요. 달려오려는 걸 제가 재빨리 검지손가락을 입에 대며 쉬 신호를 보냈습니다. 눈으로 간절히 부탁했어요. 제발 아는 척하지 말아달라고요. 눈치 빠른 총지배인이 멈칫하더니 태연한 표정으로 보안 요원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들여보내드려. 중식당 예약 손님이시야. 보안 요원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비켜섰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쪼르르 안으로 들어갔어요. 연기가 제법 그럴듯했죠.
로비를 가로질러 중식당 금룡 앞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수진이가 초조한 표정으로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저를 발견하자 달려와서 팔짱을 꼈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늦어? 걱정했잖아. 버스가 좀 밀려서. 수진이가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아빠, 그래도 상견례인데 너무 편하게 입은 거 아니야? 저쪽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다. 괜찮아. 겉이 중요한 게 아니야.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아빠 믿지? 응, 믿어. 오늘 아빠가 무슨 짓을 해도 넌 당당해야 한다. 절대 주눅 들지 마. 알겠지? 수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딸의 손을 한번 꼭 쥐어주었어요. 괜찮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중식당 문고리를 잡았어요. 차가운 금속 촉감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문을 열면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아내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용기가 났어요. 자, 들어가자. 중식당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붉은 비단 벽지에 금색용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천장에는 화려한 등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예약된 룸은 복도 끝에 있었어요. 금룡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문짝에 용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룸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에어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방 안에서 풍기는 분위기 자체가 싸늘했거든요. 최미자와 박민성이 상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최미자는 보라색 실크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목에는 굵은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가락마다 반지가 번쩍거렸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해서 나이보다 젊어 보이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했어요. 우리가 들어왔는데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최미자는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박민성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투명 인간인 것처럼 행동하더군요. 제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진이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최미자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색바랜 점퍼, 낡은 면바지, 해진 등산화. 그녀의 시선이 제 행색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따끔거렸어요. 하지만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려고 일부러 이렇게 입고 온 거니까요. 네, 앉으세요. 최미자가 턱으로 맞은편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반말이었어요. 처음 보는 사돈 어른한테 반말이라니. 속이 부글거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오늘은 참아야 하는 날이었어요. 수진이와 나란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민성이 마지못해 일어나더니 손을 내밀었어요.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박민성입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손을 잡자마자 박민성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제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거든요. 40년 넘게 트럭 핸들과 화물 상자를 만지며 생긴 훈장 같은 것이었죠. 박민성은 악수를 후다닥 끝내더니 테이블 위에 놓인 물티슈를 꺼내 손을 벅벅 닦았습니다. 눈앞에서요. 대놓고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수진이가 옆에서 입술을 깨물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최미자가 코앞에서 손부채질을 시작했습니다. 과장되게 얼굴 앞에서 손을 흔들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어머, 어디서 쿰쿰한 냄새가 나네. 아, 아버님 오셨구나. 밖에서 운동하다 오셨어요? 땀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물론 일부러 물류창고에 들렀다 온 거였어요.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면전에서 냄새가 난다니요. 최미자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비웃고 있는 거였습니다. 오시는 길에 차가 많이 막혔나요? 발렛 맡기셨죠? 최미자가 능청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어요. 아, 버스 타고 왔습니다. 기름값도 아끼고 환경도 생각하고요. 3초쯤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미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박민성은 헛웃음을 터뜨렸고요. 마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최미자가 아들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예, 너는 장인어른 되실 분한테 택시비라도 좀 붙여드리지 그랬니? 사돈댁 형편을 내가 너무 몰랐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형편이라니요. 저를 가난뱅이로 본다는 뜻이었어요. 물론 그게 제가 의도한 그림이긴 했지만 막상 당하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68회를 살면서 이런 수모는 처음이었거든요. 수진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로 목 근육이 굳어 있는 게 보였어요. 참지 못하고 입을 열려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빠는 검소하셔서 그래요. 원래 대중교통 좋아하시고. 저는 재빨리 식탁 아래로 손을 뻗어 수진이의 무릎을 툭 쳤습니다. 참으라는 신호였어요. 수진이가 말을 멈추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금 반박하면 안 됐어요. 저들이 아직 본색을 다 드러내지 않았으니까요. 조금만 더 참으면 꼬리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종업원이 주문을 받으러 들어왔습니다. 최미자가 메뉴판을 제게는 보여주지도 않고 혼자 펼쳐들더니 마음대로 주문을 했어요. 여기 제일 비싼 코스 4개요. 아, 잠깐. 아버님은 연세가 있으시니까 질긴 고기는 소화가 안 되실 수도 있겠네. 아버님 건 고기 빼고 게살 수프로 바꿔주세요. 저한테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메뉴를 바꿔버렸습니다. 마치 어린아이 대하듯이요. 이가 안 좋을 거라는 둥, 소화가 안 될 거라는 둥. 연세 드신 분 무시하는 말을 예의 바른 척 포장해서 내뱉더군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 본격적인 호구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최미자가 팔짱을 끼더니 저를 쏘아보았어요. 아버님, 뭐 하시는 분이세요? 사업하신다고 들었는데 명함은 없으세요? 요즘은 구멍가게 해도 사장님 소리 듣긴 하더라고요. 구멍가게라는 단어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비웃는 거였어요. 저는 일부러 쭈뼛거리는 신용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물류 쪽 조그맣게 합니다. 트럭 몰고 짐 나르는 일이죠. 최미자의 눈동자가 움직였습니다. 그럼 그렇지 택배 기사구나 하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입꼬리가 비틀어지더니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박민성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아버님, 수진 씨 일하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아버님 연세에 트럭 모시면 힘드실 텐데. 그나저나 저희 병원 청소 용역 업체도 구하긴 해야 하는데 혹시 아버님 아시는 분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청소 용역이라니요. 저를 대놓고 하층민 취급하는 거였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수진이가 옆에서 숨을 거칠게 몰아쉬는 게 느껴졌습니다. 딸도 분노가 치미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일부러 어리숙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요?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박민성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제가 진짜 알아볼 줄 알았나 봐요. 한심하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최고급 코스 요리였어요. 전복 요리부터 시작해서 샥스핀 수프 북경오리까지 눈앞에 산의 진미가 펼쳐졌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흙을 씹는 것 같았어요.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최미자와 박민성은 아무렇지 않게 음식을 먹으며 수다를 떨었어요. 우리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요. 저는 짐짓 모르는 척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분은 갤러리 하신다면서요? 돈 많이 버시겠네요. 요즘 경기가 안 좋다던데 괜찮으세요? 최미자가 뜨끔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금세 과장된 제스처를 취하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어머, 돈 보고 예술을 하나요? 저는 예술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원래 격을 중요시하거든요. 돈 같은 건 신경 안 써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뒷조사 보고서에서 본 사채 빚 22억이 떠올랐어요. 돈에 환장해서 내 딸을 이용하려는 주제에 격을 논하다니요.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숨기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식사 도중 일부러 젓가락질을 서툴게 했습니다. 탕수육 소스가 식탁보에 살짝 튀었어요. 최미자가 그걸 보더니 눈을 흘기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아이고. 그 소리가 조용한 룸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박민성도 따라서 한숨을 쉬었어요. 두 사람이 눈빛을 교환하며 비웃는 게 보였습니다. 모욕이었어요. 사람을 짐승대하듯 혀를 차다니요.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테이블보 밑에서 무릎 위에 올린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수진이를 슬쩍 쳐다보았습니다. 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입술을 깨물며 참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저 때문에 딸이 수모를 당하는 거였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저 인간들이 본색을 완전히 드러낼 때까지만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강동석. 수진이를 위해서 조금만 더 참아라. 여보 당신이 지켜보고 있지? 최미자가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나저나 아버님, 수진이가 모아둔 돈은 얼마나 돼요? 연봉이 얼마라고 했죠? 노골적인 금전 질문이었습니다. 점점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성실히 일해서 모을 만큼 모았습니다. 최미자가 콧방귀를 뀌었어요. 월급쟁이 돈이 모아봤자 얼마나 되겠어. 뭐, 그래도 알뜰하게 모았으면 다행이네. 모욕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속으로 시계를 봤습니다. 상견례가 시작된 지 30분쯤 됐을 거예요. 이제 슬슬 본론이 나올 시간이었습니다. 최미자가 무슨 속셈인지 직접 들어봐야 했어요. 코스 요리가 중반을 넘어서자 최미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꺼낼 게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식사하던 손을 멈추고 입가를 냅킨으로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핸드백을 열더니 안에서 뭔가를 꺼내는 것이 보였습니다. 금박이 박힌 고급 봉투였어요. 그것을 테이블 위에 슬쩍 올려놓았습니다. 박민성도 긴장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보았어요. 아버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이제 본론을 좀 얘기할까요? 최미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오히려 소름이 끼쳤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저 봉투 안에 뭐가 들었는지 뻔히 알 것 같았어요. 뒷조사에서 봤던 그들의 빚이 떠올랐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낼 때가 온 거였죠. 손에 힘을 주고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최미자가 금박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그 표정이 소름 끼쳤어요.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낼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자세를 고쳐 앉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아버님, 우리 민성이가 의사잖아요. 의사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저는 일부러 어리숙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의대 6년에 인턴 레지던트 4년이면 10년이에요. 그동안 등록금에 생활비에 학원비에 얼마가 들어갔겠어요. 병원 개원할 때도 제가 전부 대줬고요. 최미자가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자랑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뒷조사 보고서에서 봤거든요. 병원 개원 비용 20억은 전부 은행 대출이었습니다. 그때 최미자의 시선이 제 손목에 멈췄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소매를 걷어올린 순간이었어요. 너덜너덜한 가죽줄이 달린 시계가 드러난 거였습니다. 최미자의 눈이 커지더니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본 것처럼 얼굴을 찡그렸어요. 어머 아버님, 그 손목에 차고 계신 게 시계예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싶었어요. 이 시계 때문에 어떤 말을 들을지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순간이 오니 긴장됐습니다. 네, 시계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게 시계라고요? 가죽이 다 사갔네, 사갔어. 6.25대 쓰던 거 아니에요? 하하. 최미자가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민성도 따라 웃었어요. 룸 안에 그들의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조롱이었습니다. 손목의 시계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달아준 5,000원짜리 줄이었거든요. 박민성이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스마트워치 싼 거 많은데 하나 사드릴까요? 그거 차고 다니시면 피부병 생겨요. 위생상 안 좋습니다. 의사라는 사람이 시계줄 때문에 피부병이 생긴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꾹 참고 시계를 소중히 어루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이거 죽은 집사람이 남대문 시장에서 줄을 갈아준 겁니다. 저한텐 보물이에요. 최미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더니 정색을 하고 말했어요. 아버님,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산 사람은 체면을 챙겨야죠. 내 아들 장인어른이 그런 고물을 차고 다니면 우리 민성이 얼굴에 똥칠하는 거예요. 창피해서 사람들한테 소개도 못하겠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죽은 아내를 모욕하는 거였어요. 3년 전 세상을 떠난 제 반려자를 그냥 죽은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리다니요. 이가 갈렸습니다. 주먹에 힘이 들어갔어요. 참다 못한 수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너무하시네요. 그건 저희 엄마 유품이에요. 최미자가 수진이를 쏘아보았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어른이 얘기하면 듣기만 해. 너도 그래. 아비 없는 자식 소리 안 들으려면 배워야 한다고. 가정교육이 이래서 중요한 거야. 아비 없는 자식이라니요. 고인이 된 아내를 모독하고 이제는 딸까지 모욕하는 거였습니다. 속에서 불이 났어요. 식도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뜨거운 덩어리가 가슴에서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테이블보 밑에서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아프지만 참아야 했어요. 여기서 폭발하면 안 됐거든요. 최미자가 제 손목의 시계를 뺏듯이 가져갔습니다.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더니 시계를 풀어버렸어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순순히 내어주었어요. 최미자가 시계를 들고 이리저리 돌려보았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까지 맡더군요. 역겨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고물이네. 시장에서 1,000원이면 살 것 같은데. 이런 건 줘도 안 가져요. 냄새나게. 그러더니 시계를 테이블 위에 툭 던져버렸습니다. 시계가 접시에 부딪혀 챙하고 날카로운 소리를 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내의 손때가 묻은 시계였거든요. 30년 전 아내가 직접 줄을 갈아 끼워준 시계요. 급히 시계를 집어들고 유리면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금이 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은 이미 산산이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최미자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려는 거였어요. 그건 그렇고 수진이 연봉이 얼마나 돼요? 모아둔 돈은 있고? 노골적인 금전 질문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성실히 일해서 모을 만큼 모았습니다. 어머님이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에요. 최미자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월급쟁이 돈이 모아봤자 얼마나 되겠어. 요즘 집값이 얼마인데. 박민성이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수진 씨, 우리 엄마가 아기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시는 거야.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모욕을 조언이라고 포장하고 있었어요. 제가 화장실에서 엿들었던 그 통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대충 결혼하고 병원 빚 갚으면 이혼하든가 해야지 하던 그 말이요. 저런 놈이 사랑을 입에 담다니요.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저는 낮은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제 딸이 그쪽 집안에 들어가려면 정확히 뭐가 필요합니까? 최미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드디어 원하던 질문이 나왔다는 표정이었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아, 드디어 말이 통하시네. 진작 그러실 것이지. 최미자가 아까 꺼내놓은 금박 봉투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정리해놨어요. 예단 목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고급 용지에 인쇄된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예단 목록이라기보다는 청구서에 가까웠습니다. 눈을 의심했어요. 항목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강남 아파트 30평형 전세 자금 지원, 독일제 고급 승용차 한 대, 갤러리 발전 기금 5억, 병원 운영 자금 지원 3억, 신혼여행 경비 5천만 원 등등.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금액을 암산해 보니 대략 22억 원이었습니다. 뒷조사에서 확인한 그들의 사채빚과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이었어요. 딸을 팔아서 빚을 갚겠다는 속셈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싶었어요. 하하.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나오는 웃음이었어요. 최미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왜 웃으세요? 우리 민성이 같은 의사사위 얻으려면 이 정도는 기본 예의예요. 다른 집은 줄 서서 한다고요. 기본 예의요. 저는 목록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갤러리 발전 기금 5억이라는 항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발전 기금이 아니라 사채 빚 갚을 돈이었죠. 박민성이 옆에서 비굴한 표정으로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수진 씨를 정말 사랑하는데요.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저희 어머니 갤러리 사정도 좀 봐주시고요. 저희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수진이가 그 목록을 빼앗아 들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읽어 내려가는 수진이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성 씨, 이게 뭐야? 갤러리 발전 기금? 병원 운영 자금? 이거 전부 너네 엄마 빚 갚으라는 거잖아.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할 거였어?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드디어 눈이 뜨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의 실체를 깨달은 거예요. 최미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말버릇 좀 봐라. 어른한테 너네 엄마가 뭐야? 사랑? 사랑이 밥 먹여주냐? 내 아버지가 트럭 몰아서 번 푼돈으로는 어림도 없겠지만 대출이라도 받아와야지. 그게 며느리 도리야. 며느리 도리가 시어머니 빚을 갚아주는 거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했어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갤러리 사채 빚이 정확히 22억이지? 그거 막으려고 내 딸을 파는 건가? 최미자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동공이 흔들렸어요. 자신의 비밀을 들킨 거였죠. 뭐라고요? 아니, 남의 뒷조사를 했어요? 천박하게. 어디서 헛소문을 듣고 와서 행패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황한 거였어요. 하지만 곧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테이블을 탕탕 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룸 밖에서 직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끼익 소리를 냈어요. 아빠 가자. 나 이 결혼 안 해. 이런 사람들인 줄 몰랐어.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배신감에 찬 눈물이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드디어 눈을 뜬 거였거든요. 저런 인간들에게 속아서 평생을 망칠 뻔했는데 이제야 진실을 본 겁니다. 박민성이 당황해서 수진이의 팔을 잡았어요. 수진 씨, 잠깐만.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수진이가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손 치워. 설명? 이 목록이 오해라고? 최미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로 시뻘개진 얼굴이 흉측해 보였어요. 계획이 틀어지자 이성을 잃은 거였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테이블 위에 와인잔을 집어들었어요. 붉은 액체가 출렁거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저 와인이 어디로 향할지 뻔했어요. 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최미자가 와인잔을 움켜쥔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어요. 붉은 와인이 잔 안에서 출렁거렸습니다. 분노로 이성을 잃은 게 분명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나오나 지켜볼 생각이었죠. 아버님이라고 불러줬더니 어디서 행패야. 트럭이나 몰던 주제에 남의 집안 사정을 캐고 다녀. 내가 뭔데? 최미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히스테리에 가까웠어요.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자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박민성이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말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수진이 편을 들지도 못하는 찌질한 모습이었습니다. 35 먹은 남자가 엄마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엄마, 일단 진정해. 사람들이 듣겠어. 닥쳐. 내가 뭘 알아. 내가 평생 빚에 쪼들리며 너 키웠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최미자가 아들에게까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민성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어요. 마마보이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런 남자가 내 딸의 남편이 될 뻔했다니 소름이 끼쳤어요. 수진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성 씨, 넌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마. 지금까지 나한테 한 말 다 거짓말이었잖아. 사랑한다고 했잖아.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잖아. 수진 씨, 그건 진심이었어. 우리 엄마가 좀 과격하게 말씀하신 거지 나는. 그만해.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이렇게 날카로운 건 처음 들었어요. 30두에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화장실에서 친구랑 통화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대충 결혼하고 빚 갚으면 이혼하든가 하겠대. 장인은 촌스러운 노인네라고 했대. 박민성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동공이 흔들렸어요. 어떻게 알았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수진이가 그걸 알고 있었다니요. 아마 제가 뒷조사를 시키면서 그 내용도 전달받았나 봅니다. 영리한 딸이었어요. 그건 농담이었어. 친구들끼리 허세 부린 거지 진심이 아니었다고. 박민성이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거짓말쟁이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박민성의 뺨을 때리려는 거였어요. 그 순간 박민성이 움찔하며 두 팔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35 먹은 성인 남자가 여자 손찌검이 무서워서 방어 자세를 취하다니요. 무릎까지 살짝 구부리며 뒤로 물러나는 모습이 처량했어요. 비겁함의 극치였습니다.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라는 사람이 이 꼴이라니요. 수진이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때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런 꼴을 보고 너무 한심해서 때릴 가치도 없다고 느꼈겠죠. 한심해. 진짜 한심해. 수진이가 손을 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욕보다 더 날카로웠어요. 박민성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최미자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야, 이 건방진년아. 우리 민성이한테 뭐라는 거야? 네가 뭔데 손찌검까지 하려고 해? 년이라고요? 어머님, 아니 최미자 씨. 지금 저한테 년이라고 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존칭도 떼버렸어요. 더 이상 예비 시어머니로 대접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죠. 그래, 년이라고 했다. 시집도 안 왔으면서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게 년이지 뭐야. 아비 없이 자라서 버릇이 그 모양이구나. 아비 없이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옆에 버젓이 앉아 있는데 아비 없다니요. 돌아가신 아내를 또다시 모욕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앉아서 당할 필요가 없었어요. 충분히 지켜봤고 충분히 참았습니다. 자네 그 입 다물지 못하겠나?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에 쓰지 않는 어조였어요. 회사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나 쓰는 목소리였습니다. 최미자가 순간 움찔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뭐야, 이 영감탱이가. 자기 딸이 버릇없이 구는 건 안 보여? 가정교육을 그따위로 시켜놨으니 남편 복도 없지. 남편 복이라. 저는 쓰게 웃었습니다. 아내 생각이 났어요. 3년 전 폐암으로 떠난 제 평생 반려자요.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당신이 없었으면 저도 없었는데.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트럭 한 대로 시작해 함께 일군 지금의 모든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 같이 짐을 나르던 기억, 찬밥에 김치로 끼니를 때우던 기억, 첫 사억을 지었을 때 감격의 눈물을 흘리던 기억. 그 모든 게 아내와 함께였어요. 내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었어. 당신 같은 천박한 인간이 입에 담을 이름이 아니야.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감정이 올라온 거였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최미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느낀 모양이었어요. 뭐, 이 늙은이가 어디서 어른한테 반말이야. 어른? 자네가 어른이라고? 남의 딸 잡아다가 빚 갚으려는 사기꾼이 어른이야? 저도 반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사돈 행세를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최미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만만하게 봤던 노인이 갑자기 달라진 거였습니다. 사기꾼이라니. 증거 있어? 없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내가 변호사 불러서 당신 인생 끝장낼 줄 알아. 증거? 자네 갤러리 사채 빚 내역서, 자네 아들 병원 대출 서류, 자네가 사채업자랑 통화한 녹취록까지 다 있어. 직원 임금 체불 3개월치 내역도 있고. 검찰에 넘길까? 아니면 국세청에 먼저 보낼까? 최미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모든 게 들통났다는 걸 깨달은 거였죠.
박민성도 옆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떠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어요. 두 모자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어떡해. 내가 누군지 알아보지도 않고 덤볐어. 그게 자네들의 실수야.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하지만 최미자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더 사나워졌어요. 이 무식한 노인네가 트럭 몰아서 뭘 알아? 우리 집안이 뭔지 알아? 감히 누구한테 협박이야. 최미자가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붉은 와인이 출렁거렸어요. 크리스탈 잔에 담긴 비싼 와인이었을 겁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할 생각도 없었어요.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최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 먹어. 이 무식한 영감탱이. 최미자가 와인을 제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이마를 때리고 얼굴 전체로 흘러내렸어요. 눈으로, 코로, 입으로 와인이 스며들었습니다. 눈이 따가웠어요. 하지만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비릿하면서도 떫은 맛이 혀끝에 닿았어요. 붉은 와인이 낡은 회색 점퍼를 적시며 가슴팍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아내가 30년 전 남대문 시장에서 사준 그 점퍼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어요. 마치 피를 뒤집어 쓴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빠. 딸이 달려와서 제 얼굴을 닦아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손을 저어 말렸습니다. 수진이가 테이블 위에 물병을 집어들었어요. 최미자에게 던지려는 거였습니다. 눈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평소에 차분한 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수진아, 괜찮다. 나도. 아빠가 알아서 할게.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속이 후련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최미자가 스스로 선을 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요. 얼굴에서 와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젖은 얼굴을 닦지 않았어요. 그 상태로 최미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을 겁니다. 40년 넘게 사업을 하며 수많은 협상과 대결에서 닦아온 눈빛이요. 수천억 원이 오가는 계약 테이블에서도 상대를 굴복시켰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최미자가 순간 움찔했어요. 무의식적으로 뒤로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방금까지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품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안주머니에서 오래된 물건이 손에 잡혔어요. 10년도 더 된 이 집 피처폰이었습니다. 도청이 불가능한 비화기요. 겉은 낡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이 전화기 하나로 수천억 원이 오가는 지시가 내려갑니다.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 둔 거였죠. 피처폰을 꺼내 단축키 하나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상대방이 받았어요. 김전무 나야. 지금 즉시 실행해. 짧게 지시를 내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최미자와 박민성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와인을 뒤집어 쓴 노인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 뭔가를 실행하라고 하니 당황스러웠겠죠. 뭘 실행하라는 거야? 뭔 짓이야? 최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감이 사라지고 불안감이 스며드는 음성이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번호를 눌렀어요. 박지배인 나야. 3번 룸으로 와. 보안팀 데리고. 즉시. 전화를 끊자 1분도 지나지 않아 룸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줄줄이 들어왔어요. 보안팀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선 사람이 와인을 뒤집어 쓴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호텔 총지배인이었어요. 호텔 총지배인이 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를 발견했습니다. 와인을 뒤집어 쓴 제 모습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다리가 풀린 듯 휘청거리더니 허둥지둥 달려왔어요. 그 뒤로 검은 정장을 입은 보안팀원 4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누가 이런 짓을... 총지배인이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최고급 실크 손수건을 꺼내 제 얼굴을 닦아주려고 했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보안팀원들도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긴장한 표정들이었어요.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미자와 박민성의 얼굴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방금 뭐라고 했지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최미자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어요. 말이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뭔 소리야? 이 사람 트럭 몬다면서. 최미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박민성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떠서 혼이 빠진 사람 같았어요. 저는 와인이 묻은 얼굴로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그래, 트럭 몰지. 전국에 1,500대쯤 굴리나. 이 호텔도 내 트럭으로 실어 나른 돈으로 샀고 저 바닥도 내 트럭이 다졌어. 자네가 밟고 있는 이 땅 전부가 내 거야. 대강로지스라고 들어봤나? 그 회사가 내 회사야. 대강로지스라는 이름에 최미자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누구나 아는 이름이었으니까요.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고 증시에서도 우량주로 꼽히는 회사였어요. 최미자의 무릎이 풀리는 게 보였습니다. 휘청거리더니 테이블을 붙잡았어요.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방금까지 트럭 운전사라고 무시하던 사람이 이 호텔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였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네, 대강그룹 회장님이. 설마. 박민성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대강그룹이라는 이름을 모를 리 없었을 겁니다. 국내 최대 물류기업이니까요. 물류뿐 아니라 호텔, 유통, 건설까지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었어요. 연 매출 수조 원에 달하는 대기업의 회장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때 최미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데도 받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저는 턱짓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받아봐. 좋은 소식일 거야. 최미자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들리는 건 아니었지만 상대방의 다급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관장님, 큰일 났어요. 덩치 큰 남자들이 갤러리에 들이닥쳤어요. 문을 잠그고 그림 다 떼어가고 있어요. 채권자들이 차용증 들고 와서 압류한다고 해요. 최미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사채업자들이에요. 원금 즉시 상환하라면서 그림이고 뭐고 다 가져가고 있어요. 어떡해요, 관장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최미자가 허탈하게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이 탁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자네 사채 빚담보로 잡혀있던 채권을 우리 쪽에서 매입했어. 원금 즉시 상환 조건으로. 자네 갤러리 재산 전부 합쳐도 빚 갚기엔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일단 압류는 진행될 거야. 최미자의 눈이 풀렸습니다. 절망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평생 허세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걸 느끼는 거겠죠. 그때 박민성의 핸드폰도 울렸습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중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학병원 이사장의 목소리였어요. 제 30년 지기 친구이기도 했죠.
박 선생, 나 이사장이야. 자네 오늘부로 병원 그만둬. 자네가 건드린 분이 우리 병원 의료기기 물류 전체를 담당하는 분이야.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민성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어요. 핸드폰을 쥔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아니. 병원이. 내 병원이. 박민성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병원은 처음부터 그의 것이 아니었어요. 은행 대출로 개원한 거였고 이미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죠. 이제 봉직의 자리마저 잃은 겁니다. 최미자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털썩 주저앉으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어요. 낡은 면바지에 그녀의 매니큐어 칠한 손톱이 닿았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진한 화장이 번져서 처참한 꼴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눈이 삐었습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갤러리만 살려주시면 뭐든 하겠습니다. 빚만 갚아주시면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무식한 트럭 운전사라고 모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에 와인을 끼얹던 사람이었어요. 격을 중요시한다며 허세를 부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닥에 엎드려 빌고 있었어요. 추악한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은 조금도 들지 않았어요. 자네가 내 딸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했지. 내 죽은 아내를 모욕했어. 그리고 내 딸을 빚 갚는 도구로 쓰려고 했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미자가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그게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잠깐 미쳤었어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제발요. 박민성도 옆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옆에 나란히 앉아 고개를 조아렸어요. 장인어른, 아니 회장님, 저도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수진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수진이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랑? 방금까지 이혼 운운하던 사람이 빚 갚으면 이혼하겠다던 거 잊었어? 박민성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는 거였죠. 저는 총지배인에게 눈짓했습니다. 이 사람들 내보내. 보안팀원들이 다가왔습니다. 최미자가 발버둥을 쳤어요. 하이힐이 바닥에 끌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나요. 이거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갤러리 관장이야. 손대지 마.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두 모자가 보안팀원들에게 양쪽 팔을 붙잡혀 질질 끌려나갔어요. 박민성은 저항도 못하고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복도 끝까지 그들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제발요. 한 번만요. 회장님, 살려주세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에서 마지막 비명이 들리더니 문이 닫히자 룸 안이 조용해졌어요. 마치 폭풍이 지나간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어요. 총지배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새 옷을 준비하겠습니다. 스위트룸도 바로 준비해 놓을까요? 불편하셨을 텐데.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됐어. 난 내 딸이랑 갈 곳이 있어. 수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 같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니까 눈물이 나온 거겠죠. 아빠, 가자, 수진아. 배고프지?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저는 와인 얼룩이 묻은 점퍼를 그대로 입고 일어섰습니다. 아내가 사준 이 점퍼가 이제 붉게 물들었지만 버릴 생각은 없었어요. 오히려 훈장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딸의 체온이 따뜻하게 전해졌어요. 오늘 하루 많이 놀랐을 텐데 의젓하게 버텨줘서 고마웠습니다. 룸을 나서 복도를 걸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저는 고개만 가볍게 끄덕이고 지나쳤습니다. 로비를 지나 정문으로 향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시원한 저녁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가슴속에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굴러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수진이가 제 얼굴을 보더니 피식 웃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아빠 얼굴이 왜 그래? 완전 흡혈귀 같아. 공포 영화에 나올 것 같아. 저도 딸을 보며 웃었습니다. 거울을 본 건 아니지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꼴인지 짐작이 갔어요. 너는 눈 화장 다 번졌다. 너도 귀신 같아. 두 사람이 마주보며 빵 터졌어요. 긴장이 풀리니까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한참을 웃었어요. 배꼽이 빠질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웃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긴 하루였거든요. 아빠, 우리 어디가? 순대국밥 먹으러 가자. 아빠 단골집 있어. 20년 넘게 다닌 곳이야.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었어요. 호텔 뒤편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들 사이로 허름한 24시간 순대국밥집 간판이 보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글씨도 희미해진 낡은 간판이었습니다. 하지만 형광등 불빛이 따뜻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국밥 끓는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구수하고 정겨운 냄새였습니다. 제가 평생 맡아온 그 냄새요. 플라스틱 의자에 앉으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원하던 저녁이었어요. 딸과 함께 먹는 소박한 국밥 한 그릇. 그 어떤 고급 요리보다 맛있을 거였습니다. 순대국밥집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국물 끓는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허름한 가게였지만 정겨웠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와 스테인리스 테이블, 벽에 붙은 낡은 메뉴판까지 20년 넘게 변하지 않은 풍경이었어요. 호텔 중식당과는 비교도 안 되는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 사장님 아니세요? 오랜만이네. 주인 할머니가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칠순이 넘은 할머니였어요. 허리가 굽고 손등에 검버섯이 피어 있었지만 눈은 여전히 초롱초롱했습니다. 제가 트럭 한 대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단골이었죠. 그때는 저도 30대 청년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 집에서 국밥을 먹으며 사업 계획을 세우곤 했어요. 할머니, 국밥 2그릇이요. 수육도 한 접시 주시고요. 알았어요. 근데 사장님, 옷에 뭐 묻었어요? 피야? 할머니가 제 점퍼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인 얼룩이 마르면서 검붉은 색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아, 이거요. 와인이에요. 괜찮습니다. 아이고, 비싼 옷인데. 빨아야겠네. 할머니가 혀를 끌끌 차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수진이와 함께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수진이가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미안해. 뭐가?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저런 인간한테 속았잖아. 수진이의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표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미안할 거 없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중요한 건 깨달았다는 거야.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강한 아이였어요. 엄마를 닮았죠. 근데 아빠, 왜 그렇게까지 했어? 그냥 처음부터 회장이라고 밝히면 됐잖아. 왜 굳이 무시당하면서까지?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노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겼어. 수진이 시집 보낼 때 꼭 사람을 보라고. 돈 말고 사람을요. 겉모습에 속지 말고 진짜 마음을 보라고. 수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저는 3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던 아내의 모습이요. 산소 호흡기를 끼고 힘겹게 숨을 쉬면서도 마지막까지 딸 걱정을 하던 그 사람. 손을 꼭 잡고 당부하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그랬어. 우리 수진이는 일에만 빠져 살아서 사람 보는 눈이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아빠가 꼭 확인해 달라고. 돈 보고 접근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진심으로 수진이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가난한 척 한 거야? 상대방 본색을 보려고? 응. 진짜 사람인지 가짜 사람인지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 돈이 없어 보이면 본색이 드러나니까. 국밥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바로 숟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엄마가 그런 말을 남겼구나.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3년 만에 보는 딸의 눈물이었습니다. 장례식 때도 울지 않던 아이였거든요. 수진아, 울어도 돼. 아빠밖에 없으니까. 수진이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계속 흘러나왔어요. 참았던 게 터진 거였죠. 저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아빠, 나 엄마 보고 싶어. 아빠도.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밥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창밖에서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가게 안에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조용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습니다. 아까 최미자가 던졌던 그 시계요. 너덜너덜한 가죽줄이 달린 고물 시계. 하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유리면에 손때가 묻어 있었어요. 아내의 손때였죠. 이 시계줄 있잖아. 엄마가 25년 전에 남대문 시장에서 5,000원 주고 갈아 끼운 거야. 그때 우리 형편이 별로 안 좋았거든. 엄마는 시계가 비싼 건지도 몰랐어. 그냥 줄이 끊어졌으니까 싼 걸로 바꾼 거지. 수진이가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가죽줄을 만졌어요. 알아. 아빠가 맨날 차고 다니잖아. 근데 그거 진짜 비싼 시계라며? 본체가 수십억짜리라고 들었어. 응. 파텍 필립 한정판이야. 전 세계에 3개밖에 없어. 근데 엄마는 끝까지 몰랐어. 그냥 줄이 끊어졌길래 시장에서 싼 걸로 갈아 끼운 거지. 그게 엄마였어. 수진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은 얼굴로 웃는 모습이 아내와 똑같았어요. 눈웃음 짓는 모습, 입꼬리가 올라가는 각도까지. 아내가 살아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진짜 엄마답다. 수십억짜리 시계에 5,000원짜리 줄이라니. 나도 엄마 닮았나 봐. 나도 돈 별로 신경 안 쓰거든. 그래, 넌 엄마 닮았어. 얼굴도 성격도. 그게 아빠는 좋아. 저는 시계를 손목에 다시 찼습니다. 너덜너덜한 줄이 피부에 닿았어요. 거친 촉감이었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빠,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 돈보다 사람을 보는 사람으로. 그래. 그러렴. 수진이가 국밥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맛있다. 진짜 맛있어. 그치? 아빠가 20년 넘게 다닌 데야. 호텔 음식보다 이게 100배 맛있어. 우리는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속이 따뜻해졌습니다. 몸도 마음도요. 호텔에서 먹은 사내진미보다 이 국밥 한 그릇이 100배 맛있었습니다. 진짜 음식은 이런 거였어요. 허세 없이 정직한 맛. 수육이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가져다 주셨어요. 접시에 보쌈 김치까지 곁들여져 있었습니다. 사장님, 서비스예요. 딸이죠? 예쁘게 생겼네. 사모님 젊었을 때랑 똑 닮았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수진이가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내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아내도 이 집 단골이었으니까요. 할머니가 웃으며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아빠, 할머니가 아빠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네. 회장님인 줄 모르시나 봐. 여기서는 그냥 트럭 모는 사장님이야. 그게 좋아.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국밥을 다 먹고 나니 배가 불렀습니다. 몸에 기운이 돌았어요.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아빠, 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결혼도 깨졌고, 32인데 다시 시작해야 하네. 천천히 생각해. 급할 거 없어. 32이 뭐가 많아. 인생 아직 한참 남았어. 좋은 사람 만날 때까지 아빠가 기다려줄게. 100살까지 기다려도 좋아. 수진이가 푸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100살까지는 좀 오바지. 뭐가 오바야? 아빠 오래 살 거야. 손주 얼굴 봐야지.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까보다 손이 따뜻해져 있었어요. 아빠 고마워. 오늘 진짜 고마웠어. 아빠 아니었으면 나 큰일 날 뻔했어. 당연히 해야 할 일 한 거야. 아빠니까.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해맑은 웃음이었어요. 오늘 하루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 웃음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계산을 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할머니가 문까지 배웅해 주셨어요. 밤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도심인데도 별이 유난히 잘 보이는 밤이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아빠, 우리 걸어서 갈까? 택시 말고. 좀 더 걷고 싶어. 그래, 걷자. 오랜만에 같이 걷는 거네. 네가 어렸을 때는 맨날 같이 걸었는데.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어요.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반짝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불빛보다 옆에 있는 딸이 더 빛났어요. 엄마를 쏙 빼닮은 내 딸이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 사이로 아내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약속 지켰어. 우리 수진이 지켜냈어. 당신 유언대로 사람을 봤어. 나쁜 놈들한테서 딸 지켜냈어. 이제 안심해도 돼. 당신이 보고 싶어? 수진이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딸의 체온이 따뜻하게 전해졌어요. 아빠, 내일 엄마 산소 가자.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오늘 있었던 일도 말씀드리고. 그래, 가자. 엄마도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우리 수진이 잘 컸다고 자랑해야지. 우리는 밤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도 좋았어요. 그냥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길고 험난했지만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딸을 지켰다는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와인 얼룩이 묻은 낡은 점퍼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손목에는 5,000원짜리 줄이 달린 시계가 채워져 있었어요.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이 있었습니다. 머리 위로는 별이 빛나고 있었고요. 부자가 따로 없었어요.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고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킬 수 있고 떠난 사람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부자였습니다. 저는 68회를 살면서 오늘 가장 부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인생 소풍이었습니다.